안녕하십니까, 김지윤입니다. 21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각 개원을 했습니다. 이번 국회에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초선 의원이 무려 151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야 초선 의원 4분 모시고 이들이 생각하는 21대 국회 방향은 어떤 것인지, 또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의견 듣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함께 하실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시의회에서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지내고 계시는 이성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회 의장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현재 원내 부대표이십니다. 예. 초선이신데 원내 부대표세요. 네, 책임감이 좀 막중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인천시에서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 또 인천시의회 의장도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 분권, 이와 관련된 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선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안병길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네. 생각인데요. 국민들의 생각은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20대가 이제 많이 좀 싸우고 다투고 뭐 동물국회, 뭐 식물국회 이런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말고 서로가 잘 화해하기 바란다라는 차원인 것 같고요.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둘씩 문제를 풀어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이 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는 것인지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우리나라는 이제 총선을 할 때 소선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사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운용 과정 속에서 특정 정당이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좀 사표가 방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제도적인 듭니다.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성정당 말씀을 하셨는데 위성정당은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성만 의원님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는 11대 7로 이렇게 나누기로 네.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합의가 됐는데 이제 사실 미통당에서 등원을 하질 않으셨죠.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법사위원장 문제로. 그래서 법사위원장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를 좀 직시를 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난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정리되고 또 외국에서의 팬데믹 문제에 영향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재정을 투입해서 한 550만 되는 노동자와 또는 자영업자들, 관련된 기업들 이것을 살려나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겁니다. 네. 결국은 제3차 추경을 조속히 실현하고 그렇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네. 차원에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18명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것이지 우리가 뭐 의도를 가지고 이건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법사위원장을 포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상원과 같은 역할을 네. 해왔고요. 원래는 법 체계나 자꾸 수정을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까지 고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더욱더 큰 문제는 이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이런 본회의로 올라가지 못하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이 되면 이 문제를 바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현재 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현재 제출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시면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면 일을 못 하게 된다는 말씀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소위도 그렇고 이 얘기가 야당은 발목 잡기를 한다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만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성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소위원장을 맡는데 네. 우리 미통당이 참여하는 거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1소위가 됐든 2소위가 됐든 좌우지간 같이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금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논의를 하고 사안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해서 합의 볼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A 위원회에서의 싸움으로 해서 타협이 안 되면 그것이 다른 위원회까지도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적과 적이 서로 진영을 달리해서 나누어서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이런 좀 국민들이 볼 때 답답한 국회의 현실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양금 의원님처럼 저도 그 산자위입니다. 산자위인데 하여튼 산자위에서만이라도 뭐 여기 정당을 초월해서 사안별로 우리가 옳은 건 옳은 대로 그런 거는 그런 대로 지적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바람이고요. 진짜 우리 21대 국회에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일단 산자위는 큰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오늘은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 공보 모임이 제가 듣기로는 아침 7시에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7시 아니면 7시 반. 7시 반. 아, 그러면은 거기 가시려면 뭐 굉장히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데 네 분 모두 공보 모임 참석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부지런하시네요. 네. 우리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네. 가입해 있는 곳도 있지만 그 외 특강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쏟아지는 들을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네. 뭐 경제가 됐든 사회 됐든 외교가 됐든 또는 과학이 됐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한 3일 내지 4일, 3일 내지 4일은 한 7시나 7시 반 사이에 네네. 와서 이제 특강을 듣죠. 그리고 같이 한번 토의도 하고. 네. 예. 의원 되기 전보다 일찍 일어나신 건가요?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번에 초선이 이제 151명이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든 처음 들어가면 좀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열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당이 180석에 가까운 그런 지지를 받다 보니까 그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 네. 저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면 향후에 있을 많은 선거는 물론이고 또 우리 정당이 향후에 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열의를 갖고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미통당도 열심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비리 같은 것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공수처에서 다 하는 것이냐.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그럼 공수처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성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가장 이제 검찰의 문제가 된 게 검찰의 정치화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야당 분도 옆에 계시지만 정당끼리 얼마나 많이 소송을 합니까? 그 국회의원들끼리도 소송을 하고요. 그런 소송 사건이 생겼을 때 검찰이 그동안에 보면은 뭐 민정수석도 되고 뭐 청와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 몸이 돼서 특정 편을 갖다가 들어왔던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관례라기보다도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올바르게 서민을 위한 검찰이 되려고 하면 이런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도려내서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맡아야 되는 것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혼자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변호사협회 회장 등 그 민간인 3분 빼놓고요. 그 다음에 야당에도 2명, 여당도 2명입니다. 그리고 이 추천했던 사람들은 향후에도 이 공수처장이 만약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계속한다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를 검찰로부터 떼어내서 검찰이 더 민생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전 기회를 줬다고 네.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빨리 이 수사권과 기소권 이거 같이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지휘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빨리 바로잡아야죠. 네네. 그래서 이 검찰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여당이 하기 싫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내면적으로만 살펴보면 우리 검찰을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찰을 제대로 좀 올바른 자리에 두고 정치적인 문제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수처를 둬서 정치적인 비판을 받아가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네. 결국 우리가 올바른 검찰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공수처장에 야당 혹시 2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공급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데 말고 골프장 이런 데 말고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이 부동산 문제를 너무 쉽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의 잃어버린 30년이 된 게 뭐 그때 주식도 물론 버블이 터졌지만 부동산 버블 터진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 때 미국이 지금과 같이 중국에 어떻게 따라잡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도 부동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장에 내버려두면 그 자체가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경제 자체를 완전히 진짜 재편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재정을 풀어내고 있고 이거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금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풀어져 있는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이것을 시장에 그냥 맡겨버리면 그때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중에는 버블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규제를 통해서 더 이상 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긴급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중요 정책이고요. 공급 부분은 어떤가요? 공급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게 특히 주택이 투자재적이면서 동시에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재로서의 투자재 성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서민들한테 제대로 된 주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약 전체 주택의 30%가 되고요. 이것을 단순히 뭐 5년, 10년 임대주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또 그 애들의 숫자라든지 애들의 나이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큰 집, 작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실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버블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처럼 네. 세금이라든지 또는 LTV나 DTI 이런 각종 규제를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네네.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이 이제 정부의 기조인데 왜 집값은 안 잡힐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그겁니다. 그 실수요 대책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청년도부터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 사회를 유지해서는 그땐 진정한 의미로 성숙된 사회라고 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거기를 갔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까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잘못된 경제 체제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거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현실이 너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 절실함의 표현이 이런 인구공에 네네.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나왔다고 보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취업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직업학교라든지 또는 정부가 책임져주는 비전 있는 산업 쪽에서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네. 봐요. 자, 가장 주력하고 있는 내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 소개를 좀 해주시고 각오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이성만 의원님. 저는 이제 가장 좀 하고 싶은 분야가 자영업, 소상공인 요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노동의 대체성이 굉장히 낮지만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쪽에 일하다가도 쉽게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로 가기 전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잡아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부가 좀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자영업을 육성하는 길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이 지금의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네.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